네, 글로벌 경기라는 큰 파도 속에서 과연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의 오름폭이 과연 이 배의 상승 속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하락폭이 우리 배의 하락선에 있는 것인지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경제TV가 관련해서 특집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크게 한번 보시죠. 자, 자타공인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채권 전문가입니다. 메리츠증권 윤여삼 채권 파트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일단 미국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미국이요. 경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7월 마지막 주간에 그 마지막 영업일 날 FOMC만 해도 파월 의장이 그동안 이제 물가에 너무 시달려 오다가 이제 물가가 이제 고점을 치고 고물가에 대한 우려들을 좀 덜어내니까 이제 좀 균형적으로 듀얼 맨데이트라고 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물가와 또 고용 측면의 경기 여건 이 두 부분을 균형적으로 보겠다라고 했는데 8월 첫째 주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뭐 좀 고용 지표 중심으로 기준선을 크게 하회했고 비농가 취업자 지수, 실업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뭐 리세션 가능성. 제가 느낀 체감은 어땠냐면 엊그저께 하지 지났는데 바로 이제 뭐 동지 와서 이제 겨울 혹한기에 들어갑니다라는 느낌으로 시장 반응이 그리고 주식시장이 뭐 하루에 코스피가 10%가 넘는 하락을 보일 정도의 민감도를 보였는데 좀 과민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시장이 조금 뭐 아니한 부분도 있었고 자금 시장의 쏠림 요즘에 하도 이제 기계 갖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비위생적인 쏠림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8월 초에 불거졌던 이 리세션 논란 미국의 샵률이라고 하나요? 실업률이 이제 과거 평균 수준보다 어느 임계치 정도 한 0.5%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침체기에 들어간다. 물론 미국 이제 경기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건 맞지만 분명한 건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간다. 금융시장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좀 더 인간 사는 환경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파트너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사실 경제 지표 하나하나가 중요한 시점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한들 뭐 요즘 같으면 오늘 더웠다가 내일 추워질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 금융시장이 너무나 이 조바심이 짧아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간밤에 발표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네.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 전망 물가 모형을 한번 추정해 보면 올해 3분기 내내 하락할 거다라는 컨센서스가 깔려 있는 가운데 어쨌든 전년 동월 대비 2.9%라는 것은 긍정적인데 이것 또한 우리가 너무 화들짝 호들갑 떨 필요는 없나요?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지난 4월, 5월에는 또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그때 이제 연준이 뭐 우리 한 연초만 해도 3월에 금리 인하해줄 거다. 그때도 또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좀 과도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못해도 6월, 7월 여름쯤에는 해줄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물가가 또 예상보다 저항이 있고 끈적거린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통화정책 기대가 확 후퇴하면서 주요 IB들이 6월, 7월 달, 7월 FOMC 직전만 해도 메이저 하우스들이 올해 2번 아니 한 번밖에 인하 못할 거야. 뭐 이런 콜들이 다수였는데 그 이후에 확인된 뭐 이번 6월, 7월 달 물가들을 보니까 예상보다는 또 안정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들. 그래서 7월 FOMC는 파월 의장도 이 고물가에 대한 우려 외에 이제 다른 것들도 좀 균형적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물가가 전체적인 숫자는 안정되는 방향은 맞습니다. 근데 6월 달 대비 이번 7월 CPI를 보니까 주거비가 지난 6월 달에는 전월 대비로 0.2대. 그동안 가장 끈적거렸던 물가가 서비스업 쪽에서 미국의 지금 아직 고금리도 미국의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동된 죄송합니다. 주거비 같은 것들이 좀 덜 떨어져 왔는데 6월 달에 그게 한번 냉각됐다가 이번 7월에는 또다시 전월 대비 0.4%. 그러니까 연으로 환산하면 한 5% 가까운 수치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는 방향성이 맞고 저희는 연준이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한 75bp 정도의 저희가 원래 하반기 전망할 때부터 그 의견을 유지해 왔는데 그 정도의 톤은 맞지만 뭐 9월 달에 비커프 해야 될 정도로 또 물가가 뭐 심각하게 냉각이 됐느냐. 그저께 미국 CPI와 더불어 어저께는 미국의 소비 지표도 같이 나왔잖아요. 전월 대비 1%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특히나 주도했던 게 미국에서 이제 내구재들 많이 소비가 끝나서 자동차 가격이 올해 상반기 내내 떨어지면서 자동차 소비 같은 게 좀 안 좋았는데 7월에는 그 밀림 효과가 좀 있었는지 허리케인 뭐 이런 거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에는 소매 판매가 자동차 중심으로 굉장히 좀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닙니다. 작년에는 미국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막대한 재정 적자 한 4천억 달러 정도 지방소득세를 안 거두면서 그걸 환산해 보니까 가구당 한 2천만 원씩 꽂아 넣어주면서 미국의 0%대 경착륙을 막았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그때 무리하게 썼던 재정 정책을 상반기에 좀 환수하다 보니까 미국의 지금 재정 정책에 대한 왜곡 효과가 굉장히 커서 작년보다 지갑을 좀 닫았더니 좀 경기가 추워진 거 아닌가 했는데 완전히 닫은 것도 아니에요. 그 7월 소비가 좀 슈퍼버팅이 됐고 우리 8월 초에 잠깐 주식시장의 민감도 때문에 뭐 인멀전시 컷이다, 9월에 뭐 비컷이다 이런 기대들이 막 솟구쳤는데 전일 소매 판매 확인하고 나서 9월에 미국의 50bp 인하 기대는 25% 이내로 저희는 9월에 그렇게 쉽게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를 급격하게 바꿀 가능성은 낮다. 원래도 낮다 봤지만 어제 그 지표들은 그 부분을 훨씬 지원하고 있는 방향이다. 예,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파 차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미국은 확실히 소비 경제이기 때문에 간밤에 발표했던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될 만큼 견고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그 이면에 주간 단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파월 의장이 듀얼 먼데이트 이중 책무지만 물가보다는 고용 시장을 좀 더 들여다보겠다라고 했는데 한 달에 4번 발표하는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중에서도 특히 이번 주에는 8월 달 노동부에 대한 고용 지표의 플락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매우 좀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8월 달 고용도 약간 둔화 가능성이 높은데 9월 FOMC 바로 직전에 우리가 받아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9월에 다시 한번 빅컷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면서 또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사실은 약간 저희가 좀 디테일을 까봤더니 7월에 미국의 텍사스 쪽에 허리케인이 오면서 그 텍사스주 중심으로 조금 올라갔던 부분이 큽니다. 그쪽 주를 제외하고 나면 7월 고용에 그게 크리티컬하지는 않았다라고 BLS에서 발표했지만 그래도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그쪽에 좀 기여도가 높았는데 그 부분이 좀 최근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수치는 절대적으로 영향이 크다고 보지만 논파면 민감들을 놓고 보면 지난달 11만 명에서 이번 달도 컨센 보시면 10만 명 후반대거든요. 여전히 그 컨센 자체에 뭐 이렇게 지난달만큼 실망을 끼칠 가능성은 적다. 그리고 실업률도 지난달에 보시면 이번에 샴누를 창안했던 클라우디아 샴이 과거의 침체기랑 지금이 다른 굳이 그분이 그 모델을 만들면서 굉장히 요 근래 핫해진 이코노미스트인데 다른 이유로 얘기했던 게 뭐 대규모 해고야 그렇다 쳐도 제가 중요하게 보이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고용 지표가 피크아웃 할 때는 일할 의지조차 꺾이면서 경제활동 참여율 같은 게 꺾여야 되는데 지난 7월 고용의 실업률이 올라갔던 건 일자리를 찾겠다는 의지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편입을 하면서 실업률이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8월 고용은 생각보다 우리 7월에 잠깐 그 경기 침체까지 우려했던 그런 상황보다는 이번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체적인 수치는 7말 8초보다는 좀 레벨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8월 고용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9월에 25bp 정도 금리 인하 쪽의 방향성이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겠냐. 최근에 위험자산 반등률도 보면 그런 리세션에 대한 공포들을 좀 덜어내면서 그렇게 같이 좀 연동돼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큰 틀에서 기스가 난 게 아니냐 위험 투자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까 제가 표현했지만 미국 경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 국면은 이제 올해 상반기를 통해서 꺾여 들어가는 방향은 맞지만 그렇다고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가지도 않는다. 가을이 짧을지언정 저희는 올해 연내까지 투자자들이 충분히 트레이딩을 통한 기대 수익들을 거둘 수 있을 정도의 여지는 남아있다. 너무 지금 아래 공포에 휘둘리지 말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채권 전문가가 아직은 즉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해 공포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라는 말씀하시는 게 약간 좀 고무적인데. 자, 그러면 점핑해서 이렇게도 한번 여쭤볼까요? 9월 FOMC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연준은 분기 말마다 점도표를 통해서 앞으로 금리를 이 정도 인하할 거야라는 것을 시사하니까. 그런데 가장 뉴페이스인 6월 달에 점도표를 놓고 보면 올해 한 번에서 한 번 반 정도잖아요. 한 번이. 그럼 9월 달에 만약에 한 번 하고 나면 자칫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금융시장한테 상당히 매파적일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당연히 변경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요 IB들 중에 뭐 JP 모건이랑 뭐 웨스파고 같은 하우스들은 올해 뭐 100bp 이상, 9월에 50, 11월에 50. 이쪽에 대한 콜이 조금 좀 과도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나오는 지표들과 물가에 대한 전체적인 안정 기조가 급격히 식는 방향이 아니라고 하면 올해는 저희가 리즈너블하게 보는 게 올해 3번의 회의가 남아있잖아요. 9월, 11월, 12월. 물론 11월은 또 대선과 뭐 맞물려 있어서 뭐 액션을 할 수 있네 없네 하지만 저희는 매 회의마다 한 25bp 단의 좀 점진적인 방향성
무조건 금리를 많이 낮춰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과거에 미국의 이제 50bp 이상 B컷으로 금리 날 출발했던 경우는 여지없는 침체를 확신하고 들어갔던 경로이기 때문에 이번 9월에 25bp 단으로 출발하면서 최근에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들이 하루짜리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좀 타이트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근래 이제 차라리 연준이 지금 자산도 QT를 하고 있잖아요. QT를 멈추는 방향성 그런 쪽에 유동성 공급까지 맞물린 정책이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연준의 점도표는 올해 우리 3월 FMC 때 올해 3번 정도 인하는 해준다 스탠스였거든요. 3월 쪽 기대 쪽으로 다시 9월에 인하를 하면서 회귀를 해주면서 시장과 좀 어느 정도 우리 좀 이성적인 점진적인 속도로 정책은 너무 급변하는 것들은 변동성이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돈 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9월에 3번 정도 올해 인하의 가능성의 점도표 좀 하향. 그 정도가 나오면 시장도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B컵을 기대했던 분들은 B컵을 한다고 그것도 마냥 좋아할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균형을 잡자. 네. 그래서 저희는 9월에는 이제 다시 시장도 요 근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 중이잖아요. 주식 시장 중심으로. 네. 9월의 핵심 단어는 밸런스 균형입니다. 그러니까요. 9월 FOMC가 참 중요해 보이는데 백투 베이직 다시 3월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도 이번 9월 달은 어떻게 보면 양적 긴축이라고 할 수 있는 QT의 중단이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 큰 노이즈 아니면 기대를 나타낼 건데 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유동성을 푸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유동성이 풀린다는 것은 우리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약간의 깔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연준은 작년까지 해서 뭐 금리도 많이 올렸고 양적 축소까지 하면서 유동성을 많이 단돌이 해왔는데 미국의 시가총액이라든지 우리 코인과 같은 이 자산 가격들이 계속 오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미국은 주택 가격도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자산 가격 상승을 기반했던 유동성 뭐 엔캐리 트레이드 갖고 일본에서만 차입해가지고 그 돈 갖고 했을 거냐? 아니죠. 미국 정부가 아까 얘기했지만 GDP의 2%포인트 이상 막대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그 효과가 컸다고 보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미국이 1년에 내야 될 이자 부담액만 1조 달러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상 가장 최대 수준을 향해서 막 치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가 사실상 좀 돈을 아껴 써야 된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뭐 감세 정책을 뭐 연구하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노이즈가 좀 많긴 한데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해리스나 이런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균형을 좀 잡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재정 정책이 조금 닫힌 데서 유동성 여건들도 좀 같이 눌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선거 앞두고 완전히 지갑을 닫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균형을 찾는 아까 자꾸 균형 얘기를 하는데 지금 9월부터는 재정 정책의 힘이 약해진 만큼 물가가 좀 잡혀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리하게 긴축했던 통화 정책이 자연스럽게 그 바통을 받아가면서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쪽은 착륙은 해야 됩니다. 착륙은 해야 되는데 하드보다는 소프트한 연착륙 쪽에 대한 시장의 기대들을 끌고 가면서 지금 당분간 새로운 주가 지수가 신고가를 막 경신한다든지 이런 쪽의 트라이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간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내년도까지 다시 어떻게든 경제들을 끌어갈 수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도를 가져간다. 그래서 올해는 많은 걸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만 좀 어느 정도 다시 재정비를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9월 FOMC 이후에 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살아난 듯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연준의 계정을 보면 지준이 이제 3조 달러를 거의 하회했기 때문에 네. 우리 3조 달러를 하회했던 게 작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의 사태도 상당히 중요한 레벨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채권 파트장님 오시면 이거 여쭈려고 그랬었어요. 네. 8월 달 잭슨홀이요. 뭐 많은 얘기들이 오갈 것 같은데 최근에 잭슨홀 바로 전에 미국 입장에서 화들짝 놀랬던 것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리와인딩 아닙니까? 네. 이 결부돼서 뭔가 얘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 7월 달에 엔화 약세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또 누구는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실기하고 뭐 이제 좀 바보 짓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엔화를 절상시키는 방향이었는데 그게 좀 속도가 과도해서 그렇지 140엔 초반대까지 끌고 갔는데요. 오늘 보니까 지금 148엔 정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8월 초에 엔캐리 청산될 때 그때 일본 중앙은행에서 조금 여기서 올해 추가 긴축, 추가 금리 인상을 콜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조 자체를 아직까지 닫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본이 통화 정책이 가장 후행적인 나라니까요. 근데 일본이 지금 무역 수지 적자에 내수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러면 저희는
어느 정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 청산되는 방향성은 좀 남아있다고 해도 145엔 정도의 엔화 가치는 지킬 거고 오늘 148엔이거든요. 150엔까지가 스위스팟 이 정도 수준에서는 150엔을 넘어가면 아마 일본 중앙은행이 또다시 긴축에 대한 의지를 좀 더 표명할 수는 있긴 한데 145에서 150엔 사이 정도가 위험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 145엔을 또 하회하면 유동성 측면에서의 공포 분위기가 또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 스위스팟을 좀 지켜가는 과정에서 통화정책 잭슨 홀도 일본 쪽의 통화정책 그렇게 나올 거고 파월 의장도 지금 당장 경제 침체에 대한 공포는 좀 과장됐다는 쪽에서 균형적인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어느 정도 큰 틀의 기조 얼마나 낮춰줄 수 있느냐. 지금 연준의 전도표 상으로 놓고 보면 2026년까지 3% 초반대까지 미국 기준금리 낮춰줄 수 있다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에 한 100bp에서 150bp 사이 정도씩 2026년까지 조금 안정화시켜준다고 하면 점진적인 속도에서 미국의 균형금리가 딱 그 정도 타겟이거든요. 3% 초반 정도. 근데 저는 지금 당장 경기 침체는 누구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 뭐 예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정책에서 그 잭슨홀에서는 지금 기조가 바뀐 거의 선언 자체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것 같고요. 일본 같이 좀 급진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은 아까 엔화의 145, 150엔 사이 정도의 스위스팟 그것만 지켜준다고 하면 투자자들은 잭슨홀은 이번에 생각보다 소문난 잔치 9월 FOMC 정도 전에 뭔가 좀 유의미한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오히려 최근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번 잭슨홀은 신중론 쪽으로 해서 9월 FOMC로 바통을 넘겨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잭슨홀에서는 생각보다는 많은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아까 일본 정도가 균형 잡는 얘기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 시장을 참 오래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중앙은행장으로 우리가 참 빙의를 해봐도 모든 투자자들이 이목이 집중돼 있는 그 회의에서 변수라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워낙 급변하고 있는데 어떤 선언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우리는 내심 기대하지만 참 어려운 시기고 그런 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자, 시계를 국내로 좀 돌려볼까요? 네. 한국은행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지난 3월 정도에 올해 한 3번 정도 인하하겠다라는 폭으로 돌아간다면 네. 한국은행도 이제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네. 유독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부동산만 보면 또 운신의 폭이 적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은행은 올해 인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1금융권 중심으로 대출 금리를 좀 많이 안정화시켜주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우리 PF 중심으로 좀 구조조정이 필요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마중물이 요즘에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좀 오르는데 속도가 좀 빨라서 또 노이즈가 있는데 그냥 한국은행이 여기서 좀 균형은 잡을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이제 이번 달부터 그런 식의 이제 서울 수도권 쪽의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던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다시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낮췄던 예대마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복원시키고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는 스트레스 DSR 그러니까 대출 규제 같은 게 시행될 거라고 해서 그게 고시됐던 4월 달부터 대출의 가수요가 좀 붙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로 뭐 5조, 7월에는 7조 가까이 5대 시중 메이저 은행들의 대출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부터 가상금리 늘어난 효과와 그리고 대출 규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그 가수요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3분기 말 4분기 초부터는 대출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심사 조건도 좀 까다롭게 은행들이 보기 시작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번 8월까지는 금융 안정,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지, 가계부채 늘고 있지. 이번 달까지는 동결 기조가 맞지만 큰 틀의 글로벌 통화 정책도 지금 선회하고 있고요. 9월에는 미국도 이제 50pp까지는 아니지만 액션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4분기에 이제 금리나 들어간다. 거기에 뭐 환율 같은 것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최근에 1,360원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미국의 통화 정책 완화에 따른 방향성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지금 뭐 미국보다 큰 폭으로 낮출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10월쯤에 액션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까지 적어도 우리나라도 2%대 기준금리까지의 룸은 있는 거 아닌가. 미국도 지금 내년도까지 3%대 기준금리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보다 한 200bp 낮은 우리의 금리 차이가 한 200, 우리는 균형금리 한 2.75 정도 보고 있거든요, 한국은. 네. 저희 추정은 그런데 그 정도 수준까지 내년 상반기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매 분기 한 번 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4, 내년 1, 2분기. 요 정도의 금리 완화, 그러니까 예대 금리가 떨어질 거에 대한 부분들 감안하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자금 뭐 확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금리형 자산들에서 어떻게 이자 수익을 고착화시킬 건가 그걸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이걸 8월 금통위는 오히려 동결이 그걸 정리할 시간을 주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할 시간을 주는 8월 금통위가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많은 얘기를 담고 있는 그런 멘트인데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시간일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 이 질문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미국의 금리와 네. 한국의 금리가 동조화가 될지 네. 아니면 디커플링이 될지가 일단 처음에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산 가격의 기준이 금리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한국은 하반기에 어쨌든 월드 지수의 편입 이슈가 있고 네. 채권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본다면 하반기 우리 채권 투자 아니면 주식 투자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이 요즘에 글로벌 본드 인덱스에 편입이 되면 채권 시장 호재로 보이지만 그거의 선침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선물까지 굉장히 강하게 채권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올 정도로 좀 선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금리가 중반에 뭐 연초보다 한 8, 90bp가 올라갈 때 우리는 한 4, 50bp밖에 안 올라갔고 떨어지는 강도는 우리가 더 빠르게 떨어진 부분, 우리가 앞서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채권 쪽에서는 투자 기회가 좀 많이 소진됐다라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유동성 여건이나 풀이 좀 안정화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리세션이 아니라고 하면 그동안 코스피가 미국 증시 대비 많은 실망감을 좀 줬던 자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런 유동성 안정 측면에서 글로벌 본드 인덱스 편입과 함께 오히려 채권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은 지금 미리 앞서간 선반영. 부분이 네. 있고요. 오히려 한국에 있는 위험 자산들이 부동산 시장부터 해서 지금 조금 더 기회들을 찾는 과정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저는 그래서 채권쟁이들이 원래 조금 비관론자들이 많잖아요. 저도 큰 틀에서는 내년까지의 위험 요인들 많이 점검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8월 초에 너무 과도하게 미국 중심으로 그런 공포 심리를 갖고 왔고 우리나라는 그런 데 비해서 유동성 여건이나 금리 여건들이 훨씬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균형을 잡는다고 하면 한국 쪽에서 지금 최근에 코스피 올라가는 속도도 그래서 좀 빨라지고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 기회를 아직까지는 찾아야 된다. 9월 FOMC까지는 9월 FOMC에 25bp밖에 인하 안 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 기회를 연내 좀 찾아가는 과정이 맞지 않는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여삼 채권 파트장 오셔가지고 우리 그동안 주식시장은 참 빠르죠.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전략과 시나리오들이 있었는데 실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한 달 여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 자산 가격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윤여삼 채권 파트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큰 그림을 봤으니까 뭐 주식시장도 큰 그림이 있죠. 하지만 이분은 금요일마다 저희가 빼놓을 수 없죠. 네, 김민수 대표 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아우, 좋은 얘기 많이 적고 있었습니다. 우리 윤 위원님 네. 말씀하시는 거 많이 적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네, 9월 달에 유동성이 풀린다는 뷰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네. 주식시장은 좋을까요?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유동성을 먼저 볼 것이냐. 경기가 위축될 텐데 위축이 얼만큼 될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타진들. 이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경기 관련된 변수를 조금 더 챙겨본다 그러면 시장의 또 변동폭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어떤 유동성은 그러면 경기가 위축되는 거를 흡수를 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은 변동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 우상향은 맞겠는데 근데 마음을 턱 놓고 그냥 계속 갈 거야라고 주식을 딱 두는 것보다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는 하반기는 아무래도 좀 주식을 좀 쥐락펴락하는 단계들이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이 아까 윤 파트장님 오셨기 때문에 네. 9월 달에 인하한다. 한국은행은 8월 달은 건너뛰고 그다음에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네. 대체로 동조하시나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한국은 절대 미국을 앞서가지 않습니다. 네, 항상 뒤로 밀릴 거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9월 달 이후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속도도 미국만큼 빠르게 나오진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 또 잴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쪽이겠죠. 그리고 또 가계부채에 대한 꽉 찬 상황들 쪽에서 이거를 관리하겠다는 심정도 어떻게 보면 크게 있는 상황들 쪽에서 똑같은 금리 인하가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아마 금리 인하 속도는 한국은 좀 줄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두 국가의 이 스프레드가 여전히 네. 좀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급등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우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또 달리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이 관계, 악어새 관계일까요? 계속해서 가는 건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엔비디아가 악어일 수는 있지만 악어새가 갑자기 몸집이 확 커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엔비디아 중심으로 요즘 보면은 수급적 이슈는 별로 안 좋습니다. 계속 우리
CEO께서 황 선생님께서 계속 주식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안고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게 더 신기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저희가 계속 엔비디아를 바라보면서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지만 저 엔비디아를 빼고 지금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칩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게 되면 계속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얘기 블랙웰도 뭐 지원된다, 뭐 결함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나오는 스케줄상으로는 전혀 이상 없이 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만약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약간 좀 딜레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그러면은 H100 중심으로 안 팔릴 것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엔비디아의 대체 불가 능력들이 떠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와 함께 또 연결되는 또 HBM도 같은 구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그러면 AI 투자가 끝낼 것이냐 이번 실적에서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시장만 앞서간 겁니다. 혹시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불안하다 보니까 시장도 밀리는 김에 그냥 던졌다고 봐야 되겠죠.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이 오늘은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자, 저 아직 24층에 있습니다. 뭐 20층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자, SK하이닉스의 반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 불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HBM 관련주가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고집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관련주가 종목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욕을 많이 먹었어도 SK하이닉스에 대한 뷰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HBM 중심의 후공정과 함께 이어가는 사이클들이 가장 우선적이었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그를 또 가장 먼저 앞에서 끌고 움직이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변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올해 SK하이닉스의 성장 그 HBM 출하량을 보게 되면 300% 늘어나고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3.5배 늘어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까지 봤었을 때 내년 거의 중반 이후까지 다 솔드아웃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캐파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거를 삼성전자가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게 되면 역시 그거로 인해서 출렁이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상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단계별 관점으로 봤었을 때 여전히 지난 고점이 24만 8,500원이네요. 네. 유효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시도는 갈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 AI의 동반적인 흐름들 같이 보시면서 챙겨 가셔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이 전 코너 산다 안 산다에서도 약간 여쭤봤던 건데 SK하이닉스가 전고점까지의 상승폭이 한 20%포인트 정도 남았습니다. 네. 뭐 하반기에 녹록치 않은 장세를 보면 높은 기대 수익률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식에 익숙해졌던 분들은 그 수익률 이상을 바라시거든요. 네. 만약에 전고점까지만 간다면 네. SK하이닉스 말고 예. 다른 산업과 sek터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른 산업과 섹터가 20% 이상 갈 수 있는 그 가능성과 또 그에 따른 성장이 분명한 쪽을 체크한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확실한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섹터들도 분명히 이번에 많이 빠졌다가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성과는 잘 나오는데 왜 거기까지 빠졌냐 얘기는 못 하는 거죠. 수급 동향들과 여러 가지 시장의 오해가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 거고 단적으로 화장품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빠질 이유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만 하게 되면 팔려고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팔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 변화고 하루 만에 원복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일단 스토리는 영향이 없는데 어떤 시장의 심리가 그런 쪽으로 끌고 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여전히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는 입장은 메모리 반도체가 오히려 사이클이 확장될 수도 있는데 AI를 통해서 확장될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지금 이번에 보여줬던 그 정도 가격들 그러니까 즉 하이닉스의 시총 기준으로 봤던 그 정도 가격들이 끝이겠느냐라고는 일단은 연장될 수도 있다 확장될 수도 있다라고 감안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게 20%가 끝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갔다가 어느 정도 좀 정 나온다 그러면 정리했다가 다시 밑에서 사게 되면 또 10% 이렇게 되면 누적 수익률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도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그게 고점이 아니라 고점을 변동을 또 이용하는 전략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염두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추세가 바뀌지 않는 많은 욕을 먹었어도 SK하이닉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전고점 트라이뿐만 아니고 그 이상의 흐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또 여쭤볼게요. 시계를 좀 다른 섹터로 돌려볼까요? 요즘에 뭐 폭자 이런 얘기 하죠. K자 붙으면 다 올라갑니다. 네. 그게 지난 상반기까지 트렌드였어요. 근데 K 엔터가 약간 좀 흔들립니다. 아, 그렇죠. 일부 네. 몇 개 있었죠. 네. 근데 실적이 바탕이 되는 K 점점은 다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적 발표 이후에 큰 낙폭이 있었는데 여전히 K푸드, 네. K화장품, 특히 K화장품은 오늘 또 시세가 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쪽을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상반기에 잘했던 섹터가 하반기로 오면서 당연히 성장률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강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반기도 보여주겠어라고 의구심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식을 볼 때 성장률 자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에 50% 성장했다. 2분기에 30% 성장한다. 못 믿어요. 그러면 이거 점점점에서 이거 정점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률 자체들은 50% 성장한 게 그대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꺾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정체됐다가 다시 성장률이 확대된다든가 이렇게 나올 때는 오히려 주식을 팔아버리고 났을 때는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 과실은 또 놓쳐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조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가를 또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나왔던 실적 잘 나왔던 섹터들 이런 쪽들이 하반기에도 여전히 계속 실적 가시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어떤 기존의 주도주에 대해서 의문을 계속 던지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출렁임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주도인 섹터들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대응하는 관련된 섹터의 전략들은 일단 비중을 좀 두시되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줄이셨다가 다시 좀 기본 비중 빼고 나머지를 좀 움직이시는 전략들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표님 트레이딩 참 어렵습니다. 요즘같이 이 네. 가격을 보고 시점을 타진한다는 것은 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네, 약간 좀 짓궂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시청자분들이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 너무 좋은데 네. 너무 머리 아프고 나는 자신이 없다. 네. 지금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고 기대 수익률이 확실히 높은 반도체 이외에 금리 네. 인하 시기니까 네. 다른 섹터가 있다면 약간은 묻어둘 만한 네. 그런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바이오죠. 바이오고 유동성이 살아나게 되면 또 기대감을 끼울 쪽이 뭐 소프트웨어, 뭐 게임, 거기다가 뭐 건설,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들이 지금 기지개는 피고 있습니다. 기지개는 피고 있는데 이런 쪽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계속 될 거로 보는,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죠. 근데 상대적으로 나머지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경기 괜찮구나. 그러면 금리 세게 안 내리겠네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 쪽에서 이를 좀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지금 성과 내는 흐름들, 특히 이번에 바이오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겠지만은 그중에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화두가 약간 인하 정책들이 지금 시행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IRA 또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재형 변경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권리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섹터들은 확실히 재형 변경과 관련된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더 많겠죠. 그런 쪽이나 또 이제 나오는 CMO, CDMO 관련된 쪽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중심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금리 인하의 효과와 함께 같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욕먹었던 그 종목이죠. 예, 욕먹었던 그 종목과 함께 또 바이오 쪽도 같이 겸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 쪽에서도 금리 인하와 함께 어떤 탄력적인 배탈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또 하반기에 이벤트가 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레이저 트닙 FDA 승인 관련된 얘기들도 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성과가 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바이오주의 위상들을 한 단계 높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은 거는 반도체와 바이오를 같이 병행하면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특집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이유는 네. 그만큼 분수령이기 때문인데요. 네. 자, 이번에 회복을 한다면 여전히 미국이 빠를까요? 아니면 한국이 빠를까요?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 아마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환율이고 두 번째는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이번에도 보니까 일본 쪽에서도 GDP가 0.8%로 되게 세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약세로 갑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달러 흐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의 흐름들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흐름들 보시면서 한국 시장의 동향을 보는데 그래도 역시나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세긴 셉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리도 그렇고 미국이 아직은 또 비교 우위에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